안녕하세요, 청개울입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2 7번째 영상이고요. 4월 분양 선별단지로는 4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는요, 부산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입니다. 일단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일광 노르웨이에 대한 한 줄 평은요,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다로 정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가끔 하는 얘기죠. 관용적 표현이죠. 주인공 마지막으로 등장한다. 제가 보기에 이 일광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일광 신도시가 거의 지금 완성돼 가고 있거든요. 거의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단지인데, 사실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계획됐던 일광 신도시에 속하는 단지는 아닙니다. 다만 일광 신도시에 바로 붙어 있죠.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일광 노르웨이 숲이 이 일광 신도시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등장하지만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뭐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는 간단히 말씀드린 얘기죠. 내가 이 나와바리의 대장이다. 이 바닥이란 얘기가 되겠죠. 내가 이 바닥. 이 바닥은 이제 일광 신도시를 얘기하죠. 즉 제가 보기에는 일광 노르웨이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일광 신도시에서는 아마 랜드마크급이 되지 않을까, 즉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곧 투자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인데요. 사실 일광 노르웨이에 대해서 분양가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뭐 논란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예상보다 싸게 나왔습니다. 그 점에서 투자 가치가 있고, 입지라든가 다양한 요소로 봤을 때 결국 일광 노르웨이가 일광 신도시에서는 일광 신도시는 부산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외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부산의 양대 개발축 중에 한 곳이고, 거기서 첫 번째 개발축, 즉 동쪽 측선의 첫 번째 위치한 신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성장 가능성, 앞으로 미래 가능성, 미래 가치가 상당히 많은 곳인데, 그곳에서도 이 일광 노르웨이는 거의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일광 노르웨이가 일광 신도시의 일바의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고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주관적인 건 아니어야 되니까요, 객관적인 근거들을 갖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일단 4월 23일 날 1순위입니다. 뭐 특공 그러면 22일부터 시작되겠죠. 4월 10일 날 공고가 떴고요. 따라서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뭐 다양한 정보들이 떠 있습니다. 1294세대 일단 대단지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광 신도시에서는 가장 큰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전철망, 철도망이 있죠. 일광역, 동해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르웨이에서 이 일광역까지 거리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는 27년 3월 예정이다. 이것도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현재가 24년 4월이잖아요. 일반적인 선분양 단지들이 2년 조금 넘는 기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얘는 3년을 꽉 채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뭐 부산에 부동산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그랬고, 대략 이 일광 노르웨이숲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뭐 리조트형 단지, 그리고 뭐 하이엔드급 나름대로 고품격,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물산 에버랜드죠. 에버랜드 조경팀을 통해서 뭐 조경 설계를 한다든가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 하면서 고급화 단지를 갖다가 만들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화된 건 좋은데 그럼 분양가가 비싸질 텐데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예상을 어떻게 했냐면 적어도 평당 2천 이상이 넘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기준선에 따라서 어떤 청약률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왔죠. 공고가 나왔으니까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6억 선입니다. 물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발코니 확장비라든가 중도금 이자 호불제 같은 것들이 좀 주의해야 되긴 합니다. 여하튼 그래도 6억 선, 그런 걸 감안해도 6억 선이 나왔던 얘기예요. 뭐냐면 자, 홈페이지에 있는 모집 공고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84, 32평이죠. 전용 면적. 공급 금액이 저층은 5억 3, 4천, 그 다음에 중층 정도가 5억 6, 7천, 고층, 얘가 29층짜리인데 20층 이상은 5억 7,800, 대략 5억 8천 정도죠. 다른 타입도 뭐 비슷해요. 싼 거는 1층이 5억 2천대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고층 가면 똑같이 5억 6천, 7천 정도 선. C형도 마찬가지 비슷하죠. 5억 8천 선 고층 기준. 자,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그 외에 뭐 106형도 있고요. 뭐 40평입니다. 그 다음에 112형, 42평형이죠.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를 보시면은 40평형이 고층 기준 했을 때 7억 2천 선. 그 다음에 42평 같은 경우에 7억 8천, 8억이 조금 안 되는 형태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걸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요, 5.4에서 5.8억, 아주 싼 건 5.2억 선도 있긴 해요. 저층 5.4억, 고층 5.8억으로 나왔는데 이걸 평당으로 계산하면 대략 평당 1,700에서 1,800선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
저희가 일광노르웨이에 대해서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평당 2,000선에 가깝거나 자칫 정말 써드릴까요? 자칫 잘못하면 2,000을 넘을 수도 있겠다, 뭐 고파를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걱정 아닌 걱정 좀 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싸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왔죠. 얘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얘하고 요거를 같이 좀 보셔야 돼요. 뭐 상당히 다 중요하긴 한데,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러한 조건들이 왜 일광노르웨이를 제가 물론 개인적이지만 일광신도시에서 대장으로 뽑게 만들었는지, 이런 조건들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자, 앞서 뭐 3번의 영상, 단지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촌놈이 이번에도 부산 분양을 얘기하게 됩니다. 좀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저희가 모든 단지를 소개해드린 게 아니죠.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2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국 분양 중에서 돈이, 투자성이 좀 있을 만한 혹은 화제성이 좀 큰 단지들을 골라서 선별해서 돈이 될 만한 걸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4월에 저희가 예상했던 건 11개 단지거든요. 근데 그 11개 단지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를 보시면 빨간색들이 지금 찍거나 지금 찍고 있는 요건데, 희한하게 수도권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공고가 뜨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대구 다음에 부산 2군데, 오늘 한 일광까지 3군데가 연속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뭐 공고가 뜨는 대로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촌놈 시리즈가 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다음 주에는 서울하고 경기도권에 드디어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얘기들 다루긴 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촌놈 시리즈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나름 장점이 있다 그랬죠. 서울 촌놈이다 보니까 오히려 디테일한 그 지역의 어떤 정보들 갖다가 알아서 뺀다기보다 몰라서 빼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시각, 즉 투자는 어차피 핵심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디테일한 거 얽매이다가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다른 일들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멀리서 바라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찔러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촌놈이지만 부산 분양을 얘기하고,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카페에도 수도권 중심 카페지만 부산 게시판 당연히 있고 부산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광노르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선별단지 선정 이유가 있죠. 이 선별단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단지를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일광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이유들이 있었느냐, 선별단지로 선정한 이유가. 첫째, 기본적인 투자성이 갖추어진 단지입니다. 첫 번째, 대단지입니다. 1294세대, 뭐 간단히 말하면 1300세대 정도가 들어가는 대단지. 뭐 1000세대는 일단 대규모인데 거기서도 좀 훌쩍 뛰어넘죠. 1300세대짜리 대단지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광신도시에서 가장 큰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규모가 주는 거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뭐 자세히 더 다루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간단히는 자체 편의성에서 뭐 예를 들면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규모라고 하는 거는 부지도 넓단 말이에요. 그럼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많죠.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뭐 이런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뭐 관리비 측면 이런 것도 이렇고 소소하지만 뭐 다양한 측면에서 대단지일수록 좋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물론 부산에서 핵심하면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래라든가 서면이라든가 해운대, 근데 사실 서울촌놈 바깥쪽 시선에서 보면요, 부산에 다양한 원래 중심축들이 있고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 뭐 작년에 70억짜리 아파트가 팔렸다는 해운대가 있겠지만, 서울도 뭐 강남만 갖고 발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서울에도 다양한 핵심축들이 있거든요. 부산에서 바라본다면 지난번에 디에트르 디오션 얘기해서 말씀드렸지만 부산 전체적인 걸 말씀드렸죠. 그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산의 개발축은 총 3개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일단 위성도시는 서울과 다르게 부산의 지형이 좀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부산이죠. 그때 말씀드렸던 부산이 중심지역이 여기인데 수영 해운대까지 평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부터 이렇게 긴 형태로 평지가 좀 있어요. 이게 서울은 이 정도 넓이가 다 평지예요. 그때 보여드렸죠. 서울, 강남, 강동, 송파까지만 하더라도 서초부터 시작해서 이 넓이가 다 들어간다고. 근데 그에 비해서 부산은 되게 평지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데, 이게 위성도시 개발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양산이라든가 위성도시 개발하고 있지만 부산에서 뭐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갖고 있는 택지지구들, 뭐 신도시라든가 이런 주거 위성 도시들이 부산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택지 개발하게 되는데, 택지 개발은 요 서쪽 축선하고 이쪽 동쪽 축선 2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서쪽 축선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사람들은 환장하죠. 강이 있어요. 낙동강, 삼각축. 요게 지금 명지 국제 신도시하고 에코델타 시티가 들어가는데 요 개발 축선이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이쪽
동쪽 축선 따라서 평지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해운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쪽 오시리아역 쪽, 그 다음에 기장 쪽, 일광 이렇게 되는데 사실 동쪽 축선에서 해운대는 이미 개발이 됐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적인 시각에서 다른 정치 사회적인 것 떠나서 부동산의 시각에서 보면요, 부산의 중심축은 해운대입니다. 가장 비싸잖아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부산을 갖다 해운대를 중심으로 봤을 때 물론 서면하고 동네 쪽 분들이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욕하셔도 됩니다. 근데 부동산 시각에서 보면 여기가 중심이에요. 해운대가 중심인데 여기서 보면 동쪽하고 서쪽으로 나뉘는데 서쪽이 멀다는 것도 있고 서쪽만으로는 충족이 안 되죠. 그래서 동쪽을 울산 쪽으로 이 쭉 동쪽 축선을 따라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해운대 기준으로 보면 바로 동쪽에 첫 번째가 기장입니다. 그 기장에서도 기장 부도심 있죠. 여기는 개발되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건 뭐 어느 지역에 마찬가지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려면 뭐 동의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일광신도시란 말이에요. 새로 만든 곳이죠. 쉽게 개발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원도심보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동쪽 축선 개발과 서쪽 축선 개발에 있어서 동쪽 축선의 첫 번째 입지가 일광신도시입니다. 따라서 일광신도시는요, 지역 핵심 단지에 속합니다. 즉 부산에서는 동쪽 축선에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신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역 핵심 단지이기 때문에 투자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역세권 단지입니다. 철도망이 갖춰져 있죠. 즉 울산 쪽으로 이어지는 동해선이 있는데 그 동해선 일광역 바로 앞에 만들어진 게 일광신도시거든요. 즉 지난번에 한번 부산에 대해서 디에트르 영상이나 금정 매정 컨텐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어떤 택지 개발에 문제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수도권 난개발을 좀 닮아간다는 게 있다고 그랬죠. 딱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부산 전체적으로 일바 개발, 앞으로 개발했을 때 일바는 이쪽이 맞아요. 강서구, 뭐 명지 신도시라든가 에코델타 시티, 뭐 에코델타 시티 2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수도권 신도시들의 난개발 문제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인프라가 깔리고 집들을 짓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신도시 문제가 뭐였냐면 일부 신도시들을 제외하고는 인프라를 깔지 않은 상태에서 집부터 들이밀고 그 다음에 철도라든가 인프라를 깔아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서쪽 개발축이 그런 식으로 개발되고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하단역까지밖에 전철이 없고 김해국제공항 쪽으로 북쪽으로는 전철이 있죠. 물론 5호선 중전철 계획이 있지만 아직은 좀 멀었고요. 여기 강서선인가는 제가 보기에도 뭐 언제 만들어질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무슨 현상, 에코시티라든가 이쪽 철도망이 없다 보니까 집만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에 문제가 있죠. 그에 반해서 동쪽 축의 가장 메리트는 뭐다? 이미 동해선이 깔려 있다 라고 하는 거. 뭐 도로도 있고요. 그것이 장점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일광신도시니까 당연히 일광노르웨이도 역세권 단지에 속합니다. 제가 보기엔 더군다나 지금 일광신도시 들어가 있는, 곧 들어갈 예정인 10개 단지 중에서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손에 꼽힐 만한 역세권 단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대단지고요. 지역 핵심 단지, 부산의 동쪽 축선의 첫 번째 신도시입니다. 핵심 단지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역세권. 이미 철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단지다. 따라서 요 세 가지를 갖다 보면요. 현재 뭐 지난번에 대구 범파, 범어 아이파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 경지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걸 봤을 때 다른 부산의 단지들에 비해서 당연히 하반 경직성을 갖출 만한 요소가 있는 단지다. 더군다나 분양가가 상당히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여하튼 하반 경직성 갖출 단지, 기본적인 이런 요건이 있고요. 두 번째, 부산 분양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필수 단지. 저희가 꼭 투자성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필수 단지, 저희가 분양시장에서 꼭 바라봐야 되는 단지들을 갖다 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일광 노르웨이숲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역 관심도 높습니다. 동쪽 축선 첫 번째 신도시입니다. 위치상을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필수 단지에 속하고요. 또 기타 화제성이 있는 건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부산에 분양들이 쭉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단지가 4개 단지였죠. 첫 번째가 디에트르였는데 디에트르는 장안택지지구, 즉 공공택지 개발이라서 분상지 적용돼서 분양가 좀 상당히 많이 저렴했죠. 1,500대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단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정 매정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또 다른 개발축이 하나 있죠. 동쪽 서쪽 축선은 새롭게 개발한 택지로서, 신규 택지로서였던 개발이고 원도심 재건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금정 매정 카운티하고 뭐 아직 분양공 안 떴지만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지 선정했는데 그런 부산의 다양한 성격을 갖는 단지들이 지금 계속 분양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동쪽 축선의 어떤 미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단지다. 부산 분양대전에 있어서. 그래서 화제성이 있는 단지로 일광 노르웨이를 선정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이거죠. 투자성이 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는 이유는 내가 이 아파트를 차용해서 분양받았을 때 나중에 미래에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일단은 지금 현재 그렇게 좋지는 않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나름 하방 경직성을 요 핵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단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미래에 있어 부동산은 계속 변화하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일종의 생물이죠. 뭐 정치만 생물인 게 아니라 부동산 생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변화했을 때 오를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면 하방 경직성을 갖췄다는 거는 시장이 변화했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이라는 얘기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광 노르웨이 숲이 4월 선별단지로 선정된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일광 노르웨이 숲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사실은 중간에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광 노르웨이 숲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가가 이번에 나온 것보다는 비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최저 2,000, 좀 비싸면 2100에서 2200선까지 어떻게 가지 않을까. 그게 뭐 발코니 확장비를 갖다가 녹여놓든 중도금 무이자를 녹이든 어떤 식으로 해서든 뭐 2000을 넘어가서 2100 정도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예상보다는 싸게 나왔습니다. 5.4에서 5.8 확성, 평당 1700, 1800. 즉 제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적어도 300 정도는 싸게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당 300이면은 30평 1억입니다. 1억은 싸게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영상 준비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단지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제가 분양가가 싸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욕하셔도 됩니다. 분양가 싸는 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를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예전에 범파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웬만하면 지금 평당 3,000이 넘어가거든요. 괜찮은 데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것뿐만은 아니고요. 제가 분양가가 싸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그런 주관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주변 매매가, 즉 시세와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서축선, 서쪽 개발축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코 델타 시티도 지금 분양들을 좀 했거든요. 하고 있고요. 그쪽 분양가와 대비했을 때, 그 다음에 자체 편의성, 일광 노르웨이의 자체 편의성이라든가 어떤 갖추고 있는 걸 봤을 때 분양가가 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주변 매매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해운대가 여기고요. 이쪽으로 쭉 동해선 타고 올라가면 오시리역이라든가 기장역 거쳐서 바로 일광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동해선이죠. 자, 이 일광역이 있는데 이 일광역 바로 옆에 일광역을 오른쪽으로 두고, 즉 동쪽으로 두고 여기에 들어서 있는 게 일광 신도시입니다. 자, 아파트로 찍어보면요 이렇게 뜨죠. 자, 일광 신도시는요 요 동해선의 왼쪽에 있는, 즉 서쪽에 있는 단지들이 일광 신도시 아파트 주요 단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확인하고 보면요 세대수 검색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전체 세대수로 보면요 뭐 이쪽 일광역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들까지 다 뜨거든요. 일광 신도시에 들어서는 단지는 당연히 다 뜨고요. 요 세대수를요 지금 1000세대 이상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딱 하나 남죠. 일광 푸르지오 2단지가 남습니다. 대단지 아까 말씀드린 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이고 1059세대, 1000세대가 좀 넘는 단지. 그거 제외하고는, 즉 일광자이 푸르지오 2단지 제외하고는 일광 신도시 전체에 1000세대 이상 단지가 없습니다. 여기 분양 중이라고 표시되는 게 바로 일광 노르웨이 숲인데요. 얘가 이제 1300세대 단지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거 일광 신도시 전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지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가 일광역입니다. 여기 출구들이 있는데, 그럼 뭐 일광 신도시로 진입이 요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노르웨이 숲은 여기 있습니다. 가깝죠. 일단 먼저 거리를 재볼까요? 제가 노르웨이 숲 홈페이지에서 본 바로는 단지 배치도나 이런 게 떴는데 요 삼덕성당 요 옆이 부출 입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649m, 대략 도보 10분 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도보 이용료는 이쪽 입구도 생기고 주출 입구는 이쪽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도 대략 600m 정도 도보로 10분 이내에 걸을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럼 다른 단지들 좀 전에 이게 매매가 보려고 왔잖아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일광 신도시에 속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앞에 있는 단지죠. 일광 신도시 비스타 동원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요 전체 면적 보시면은 가장 작은 게 123제곱미터, 즉 40평이 좀 넘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보기가 좀 힘듭니다. 평형이 다르다 보니까 30평 기준으로 5억대 후반, 5억 8천, 최고층 기준 5억 8천에 나온 게 이제 일광 노르웨이 숲인데, 얘는 평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간단히 보면요 얘가 지금 전체가 대형 평수로 되어 있는데 실거래가는 올해 초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8,500 정도 최고가는, 그 다음에 뭐 6억 3,500
6억 2,500, 뭐 7억에 팔린 것도 있긴 있어요. 올해로 넘어오면서 대략 6억 5천대 정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6억 5,900, 6억 3,500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지금 하향 곡선 그리고 있는 상태였고요. 대신 평형이 좀 넓습니다. 이게 있고요. 저희는 직접적으로는 비교하기 힘들다.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광이 대장단지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대장단지가 된다는 건 이제 32평, 84형 기준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동원도 나쁘지가 않아요. 다만 동원은 요 1차, 2차가 있는데 둘 다 1차도 보시면 면적이 123 이상입니다. 즉 중대형 평형으로 만들어진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위치 접근성 상당히 좋은데 일광역에. 나머지가 이제 32평대들이 있는 단지인데 그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광역까지 거리가 가장 좋다. 그 외의 여건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단지 한번 볼게요. 바로 앞에 있는 이편한 세상 일광입니다. 대림에서 만든 거죠. 2020년 4년 정도 된 아파트고요. 전체 세대는 얘도 작지 않아요. 그래도 900세대가 넘어갑니다. 면적 보시면요. 얘가 이제 84형이 있죠. 113, 116, 전용 면적 84, 32평입니다. 자, 매매 방식으로 전환해서 보면요. 일단 호가는 지금 5억 5천 선에서 6억 3천까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즉 5억 5천에서 6억 사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동이나 고층이냐에 따라 조금 차이 있겠죠. 실거래가 확인해 보면요. 얘는 좀 거래가 있었네요. 7월 이후로도 지금 현재 5억 4천, 5억 500, 5억 2천, 5억 3,800.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땐 대략 5억 5천 선 가까이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단지는 일광 자이 프루지오 2단지가 또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자이하고 프루지오니까 뭐 네임드도 나쁘지 않죠. 자, 얘 같은 경우 면적 111, 평인 좀 많네요. 5가지가 전부 다 32평형이죠. 자, 매매로 보면요. 호가는 5억 천에서 뭐 6억 7천짜리인데 얘는 좀 높은 것 같고요. 5억 6천, 6억.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5억 5천에 6억 사이였던 좀 전 단지와 비슷하고요. 거래를 보면요. 여기도 거래가 좀 있었네요. 5억 8천, 5억 7,500, 최근에 6억 4천, 6억 2천도 있고요. 다른 타입도 6억, 5억 9천, 좀 싼 거는 5억 4천, 5억 5천 이렇게 있고요. 거래가 많네요, 상당히. 실거래가 기준 5억 9,500, 6억 선, 6억 500, 5억 8,500, 6억 2천. 즉 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광 이편한 세상이나 자이프루지오나 대략 84형 기준 5억 5천에서 6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일광이 좀 멀어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한신, 더, 휴, 센트럴포레. 이름이 다 길어요, 요즘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3, 4억 9천, 5억 3천, 5억 2천, 4억 9천 5백에 호가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는 4억 9천, 4억 8천, 4억 9천. 113명 4억 8천 5억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뭐 단지가 좀 더 있긴 하지만 일광역 기준으로 봤을 때 일광신도 이렇게 좀 길게 위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광 바로 앞에 있는 비스타 동원 1, 2차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평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비교할 수는 없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돌아와서 여기가 노르웨이인데 바로 옆으로 있는 단지들. 근데 여기 특징이 일광역부터 좀 멀어집니다. 자, 일광역에서 비슷하게 가까운 이편한 일광 봤을 때 최근에 실거래가는 30평 기준에서 5억 5천에서 6억 사이. 일광 자이 프루지오도 그 네임드라든가 뭐 나름 대규모 단지고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즉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일광에서 멀어지는 거죠. 좀 멀어지게 되면 그거에서 한 5천 정도 빠지지 않느냐. 좀 더 시끄럽게 보셨지만 여기는 대략 5억에서 5억 5천 사이. 여기는 대략 5억 5천에서 6억 사이에 30평 기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뭐 구축은 아니죠. 지금 빨리 입주해봐야 20년에 입주했고 늦게 입주한 것들은 22년도 입주거든요. 전체적으로 잠깐 보시면 일광신도시 들어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세대수는 아까 보시지만 1059세대짜리 자이프루 2단지가 제일 크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입주년도 보시면요. 거의 다 20년에서 22년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간 게 23년 행복주택 3월에 들어간 게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신축해 볼 수 있는데 신축 기준 했을 때 대략 안쪽으로 면 5억선 일광에 가까워질수록 대략 6억에 가깝게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6억 좀 넘는 것들도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결국은 일광 노르웨이 숲의 이번 분양가는 주변에 있는 신축 매매가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최고 고층 기준이 5억 8천이니까요. 저층은 5억 2천짜리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기존 어떤 아파트들 기존 신축 바로 옆에 있는 같은 신도시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조금 싸다는 얘기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기준 봤을 때. 따라서 주변 매매가에 비해서 높은 게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분양가 싼 거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있습니다. 일광신도시 아파트들 있잖아요. 좀 전에
다음에 지금 현재 23년, 24년 거래 가격을 봤잖아요. 최근 거래 가격을 봤는데 사실 이 아파트의 전고점을 잠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뒤에 얘기할 때 필요한 거니까 잠깐 볼까요? 좀 전에 대단지구 컸던 일광 프루지오 2단지 있죠. 현재 지금 호가는 뭐 5억대, 6억대 나오고 있고 실거래가는 좀 전에 확인했었지만 저희가 작년 하반기 실거래가 기준으로 5억 7천, 6억, 5억 9,900, 5억 4천, 5억 9천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5억 5천 선에서 6억에 거래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과거 전고점이 있죠.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 8억 4천, 7억 9,500, 7억 5천 같은 평형들 타입이라는 겁니다. 8억 4,500, 8억 5천, 8억 5,800, 8억 1,000, 8억 2,900. 즉 8억 선을 넘었었습니다. 전고점이. 전고점이 8억이 넘었던 아파트가 여러분 다 아시는 지난 한 2, 3년간의 부동산 하락기, 침체기를 맞으면서 지금 떨어져서 6억 선까지, 즉 대략 25% 정도 하락, 25%에서 조금 넘는 하락 정도를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는 신규 아파트인 노르웨이가 5억 8천 선, 기본 분양가 기준 봤을 때 최고층이 5억 8천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양가는 주변 매매가 대비 싼 거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 아파트가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는, 입주하게 되는 건 3년 뒤란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27년도거든요. 자,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시장 흐름을 봤을 때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특히나 3년 뒤면 금리도 꺾일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주택 매매 가격에서 전고점은요, 최고점에 갔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2008년도든 뭐 98년도든 더 올라가면 한번 꺾입니다. 꺾이게 되면은 쭉 내려가요. 많이 빠지면 이제 30% 정도까지 빠지게 되죠. 그런데 회복기에 들어서게 되면 전고점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히 지금 말씀드리면, 내려갔던 게 올라갈 때 어차피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입주하는 3년을 예상해 보시면 확답을 할 수 없어도 지금 전고점 대비 빠졌던 일광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는 회복할 거고, 그걸 고려해 봤을 때 그의 현재 노르웨이 숲의 분양가는 결코 비싼 건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아까 맨 처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이게 2100선에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 얘기 더 쉽게 얘기하면요, 만약 지금이 한 21년 정도의 분위기, 즉 시장 상승기였잖아요. 그럼 아무 조건이 달라진 거 없이 그냥 얘는 2100에서 평당 2200에 때렸을 겁니다, 분양가를.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시기다 보니까 얘가 낮춰서 나온 거거든요. 따라서 주변 매매가 대비 봤을 때 얘는 비싼 건 아니다, 분양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또 하나, 서축선 대비 완성된 신도시의 분양가,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서축선이라고 하는 거는 서쪽 개발축선이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기 나쁘지 않아요. 전철도 다 뚫리고 들어가고 뭐 강사선도 만들어주면 여기 좋아질 겁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미래에.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현재 한참 분양했거든요. 분양하고도 있고 델타시티.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일광은 철도방이 갖춰져 있다고 그랬죠. 여긴 그렇지 못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분양가를 뭐 부산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노르웨이 분양가에 비해서 뭐 아주 싸냐, 들어가도 계속 공사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될 여기에 비해서 지금 일광이 많이 비싸냐, 노르웨이 숲이? 아닙니다. 이건 뭐 직접 비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제가 어떤 특정 단지를 말하면서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영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뭐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들어가는 단지들에 비해서 지금 일광 노르웨이가 비싸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싸게 나올 뻔 했어요. 근데 나오질 않았어요,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서축선 대비 완성돼 있죠. 여기서 완성돼 있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일단 철도망이 완성돼 있죠. 일광역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죠. 또 하나는요, 에코델타 시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좋아지겠지만 지금 현재 만약 분양받아서 2년 뒤나 3년 들어가잖아요. 계속 공사 중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수도권 신도시의 난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철도망뿐만 아니라 계속 단지들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에코델타2도 지금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지금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27년에 노르웨이 숲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입주 예정인데 27년 3월에 들어가 있을 때 이미 완공이 돼 있어요. 다. 이미 22년도에 거의 다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좀 늦게 입장이 23년도가 있던데 다 입주를 해 있습니다. 이미 기존 일광신도시 단지가. 그 이유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광신도시는 애초 기획된 일광신도시 단지에 속하는 단지가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일광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 한 10서너 개 되는 단지가 원래 일광신도시예요. 그럼 노르웨이 숲은 뭐냐? 여기에 원래 계획된 도시고 추후에 유림에서 여기 땅을 매입해서 신도시 옆에 붙여버린 단지입니다. 즉 얘는 원래의 신도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다 들어섰죠, 여기. 이건 좀 위성관이 좀 된 것 같은데 다 들어섰습니다. 여기 공공택지가 뭐 하나 남아있고 다 들어선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들어선 상태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쪽 개발축이 갖고 있는 문제점, 들어가는데 공사판이다.
이거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송도든 뭐 다른 여타 신도시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들어갈 때는요, 적게는 5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완성될 때까지. 근데 여기는 만들어졌죠. 완성된 겁니다. 특히나 일광 노르웨이 숲이 들어가는 2007년이 되면요, 여긴 첫 입주하기 시작하지 7년 차가 됩니다. 보통 신도시 이 정도 규모급에서 7년 차가 되면요, 상권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거의 완성되어 있을 시입니다. 즉 인프라가 완성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아파트가 일광 노르웨이다. 따라서 서축선과 분양가 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완성된 신도시라는 측면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체 편의성이 좋다, 뭐 연결되는 거죠. 다만 자체 편의성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오히려 뒤늦게 들어갔는데, 보통은 신도시가 개발된 뒤에 후발로 들어가는 아파트들의 위치는요, 뭐 서울 수도권 보면요, 만약 여기가 일광역 있고 여기가 신도시가 됐다, 그럼 후발주자들은 이런 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노르웨이 숲은 오히려 기존에 있는 일광 신도시 아파트 단지보다는 오히려 일광역을 갖다 이용하기 편한 곳에 들어갑니다. 이건 엄청 큰 메리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지 자체 편의성 좋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여기 이렇게 일광 신도시 한 10서너 개 단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주변 매매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단지들에 대해서 특이한 게 주차 대수라는 게 문제가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광 비스타 동원 1차, 2차 같은 경우가 중대형 평형이 있어서 비교는 안 되지만 일감으로 대장 아파트 맞아요. 중대형에서는 얘네가 대장 아파트가 맞습니다. 더군다나 얘네 주차 대수를 보면요, 1.7대 1.9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나머지 일광 신도시 아파트들 있잖아요, 84형들이 있는 이 단지들은 1.2대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주차 대수가 실제로 제가 들어서 확인해 봤는데, 뭐 일부 단지가 좀 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1.2대예요 근데 노르웨이 숲 같은 경우는 1.5대가 넘어갑니다. 일단 1.51대인가 그러는데, 그런 측면도 자체 편의성 좋습니다. 그리고 넓은 단지, 아까 대규모 단지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확인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전면도 뭐 리조트형 도시다, 여기서 특장점 내세운 게 하나가 있죠. 공원 조경. 에버랜드, 삼성물산 에버랜드 조경팀이 이걸 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시면 뭐 대형 펀드나 자연형 연못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이거 눈에 띕니다. 대형 펀드 같은 경우에 있고요, 캐러비안 물놀이터, 에버랜드 팀에 있으니까 캐러비안 이런 걸 붙일 수 있는 거죠. 사파리월드 놀이터라든가 뭐 어린이 놀이터는 따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성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일광 노르웨이가 들어가는데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것들 시설들이 가죠. 옆에 있는 다른 단지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큰 단지가 일광 프루조 2단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광 프루조 2단지도 보면요, 놀이터라든가 뭐 운동시설 보이네요. 배드민턴장이나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보다 더 크죠. 어디가? 일광 노르웨이 숲이 일단 단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체 편의성이 좋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 들어가시면 뭐 여기 완성된 신도시라고 했지만 상권하고의 어떤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는 신도시들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들어갔는데 웬만한 뭐 갈만한 가게도 없고 먹을 만한 데도 없고,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계속 공사하니까. 그리고 신도시의 어떤 수도권을 봤을 때 어떤 상가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상가들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아주 특이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한 4년 정도 동안은 계속 물갈이가 됩니다.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안 돼서 나오고 되는 거 남고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적어도 한 5년 차쯤 돼야지 상권이 잡혀요. 지금 한창 일반 신도시는 그게 잡혀가고 있는 과정일 겁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왜냐면 인구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 상업시설이나 교육, 뭐 학원 같은 거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게 대충 처음 입주로부터 대략 5년 이상이 좀 걸려요. 근데 지금 일광 노르웨이 숲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완성된, 즉 일광 신도시 7년 차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일광 신도시 입주가 20년부터 이루어졌으니까 정확히는 뭐 8년 차겠죠. 27년 8년 차가 되는 거니까 그때 들어가면은 이런 편의성들은 다 완성돼 있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괜찮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매매가 주변 대비도 봤을 때.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게 투자 가치하고 직결되죠. 하방 경직성을 맨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완성된 신도시이자 하나 더 붙인다면 확장된 신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완성된 신도시, 노르웨이 입주 시점을 고렸을 때 신도시 8년 차가 되는, 즉 인프라, 철도망은 이미 있죠. 보통 수도권도 요즘은 신도시 들어서고 철도망이 그 후 뭐 5년 뭐 미사 같은 데가 그랬는데, 송도도 그렇고요. 뭐 5년 몇 년 훨씬 지나서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얘는 지금 일광은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완성될 신도시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권이라든가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데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은 걸리는데, 노르웨이 숲은 들어갈 때가 일광 신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년 차 정도가 된다. 즉 완성되어 있는 형태에서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상당한 메리트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고점을 대비했을 때 가격 하락이 반영된 가격입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 주변에 들어섰던 단지 중에서 기존의 A급이라고 할 수 있는 단지들의 전고점 8억을 넘어섰었거든요. 84년 기준. 근데 그게 지금 가격 하락이 돼서 6억대예요. 비싸도 6억대 실거래가 기준 5억 5천에서 6억 정도라고 그랬죠. 그 가격 하락이 반영된 분양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 지금 분위기가 21년 분위기였다. 19년, 20년, 21년 분위기였으면요. 절대로 노르웨이숲은 이 가격으로 분양을 안 했을 겁니다. 만약 지금 주변 아파트가 8억 했다고 치잖아요. 그럼 지금 적어도 7억 5천에서 8억 선으로 뚫었을 거예요. 즉 지금 분양가보다 최소 1억 5천은 더 받았을 그런 단지죠. 근데 지금 전고점의 아파트들 가격이 하락한 걸 현재 분양가 가격에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싸다고 제가 평가를 했던 거죠. 밑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단 이병열처라는 노래 가사가 떠오르는데요. 이 앞에 있는 3년의 시간 동안은요. 과거 3년이라는 시간 동안입니다. 요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고점 가격 하락 반영되고. 즉 과거 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고점 대비 부산은 그보다 조금 늦게 하락을 시작했는데 지금 일광신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지난 3년까지는 아니고 한 2년 정도 지금 하락을 했죠. 실거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하락한 가격이 여기에 반영됐다는 측면, 현재 분양가에 그걸 하나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건 과거 얘기라면 이 빨간색 3년은요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죠. 분양아파트의 매력이 뭐냐면요. 특히나 이 일광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계약금이 5%입니다. 이번에 10%도 아니고 5% 책정을 했어요. 상당히 여러 가지 투자를 끌어당기는 요소가 있습니다. 즉 6억 기준으로 했을 때 확장 미용 포함해서 6억 선 기준으로 했을 때 계약금이 5%면 대략 3천 좀 넘어가겠죠. 그 3천을 투자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버틸 수 있는 거죠. 수분양자, 즉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 동안 대략 가격이 하락하는 침체로 왔다면 향후 3년은요 지금보다 낮을 거라는 전망이 훨씬 많죠. 그렇게 봤을 때 3천을 투자해서 이 아파트 전고점에서 하락한 가격이 반영된 분양가 거기서도 5%의 계약금으로 내가 이걸 잡아놓을 수 있다. 그리고 3년 뒤에 완성된 신도시에 입주한다. 이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분양받는 가격 6억에서의 하방 경직성은 3년 뒤 입주 시점에서 보장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6억대 아파트를 부산에서 사서 들어가려면 최소한 대출 절반 끼고 3억은 필요한데 불안합니다. 내려갈 것도 같고 또 내려가면 심지어 타격도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3천 투자해서 3년을 갖다가 좀 더 여유롭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고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광신도시 전고점이 있어요. 전고점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지금 분양가 6억 확장비 포함 가격입니다. 그랬을 때는 나름 투자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말씀드린 여기서 갑자기 떠오르네요. 지난번에 봄팍 때 제가 봄팍 미면 내가 산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뒤에 금정 매정 카운티라든가 이런 데 단지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오늘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광고 아니냐. 충분히 말씀드리지만 광고 아닙니다. 광고를 맡겨주면 저희 좋죠. 시행사든 분양대행사든 광고대행사든 광고를 맡겨주면 상당히 좋은데 광고 들어온 바가 없고요. 만약 광고면은 오른쪽에 저희 표시해야죠. 광고라고 흔히 숙제라고도 표현하는데 광고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광 노르웨이숲은요. 바로 한 2, 3주 전까지 저는 2천이 넘을 거다 예상했는데 일단 기본 분양가지만 평당 비싼 고층이 평당 1,800선에 나왔다는 건 상당한 투자 메리트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릴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게 개인적인 거 욕하셔도 되고요. 네. 자, 저는 이걸 갖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핵심 좀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요 고분양가 고금리인데 공급 부족이 같이 이루어질 거다. 공급 부족 미분양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고분양가는 맞습니다. 부산 기준 봤을 때 20년도에 1,300이었던 평당 평균 분양가가 쭉 올랐죠. 1,300대가 1,700대, 1,800대에서 지난 부산 영상대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24년 기준 1분기 기준으로 2,060만 원이 넘어섰어요. 고분양가입니다. 상당히 단기간에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1화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고분양가는 꺾이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2008년 9년도에 한번 쭉 치고 떨어졌다 그랬죠. 따라서 지금 고분양가 시는 건 맞습니다. 부산도 고분양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정도 꺾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꺾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금리죠. 누가 뭐래도 지금 현재 고금리입니다. 그런데 이거죠. 이 고분양가는 결국은 뭘 갖고 오냐면
요 뒤에는 공급 부족을 갖고 오게 됩니다. 고분양가가 벌어지면요, 미분양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많아지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뭐 지금 PF 사태도 있지만 건설사들 시공이라든가 시공 쪽만 문제가 아니라 시행하는 쪽에서도 PF 문제 있잖아요. 시행하는 쪽에서도 주택공을 갖다가 하기 힘들어져요. 왜냐면 과거에 고분양가로 팔릴 수 있었으면은 계속 장사를 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사업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재건축도 사업성 떨어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급 부족이 그 뒤에 이어져서 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근데 고금리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조금씩 뭐 뒤로 물린다고 걱정 좀 하시지만 그래도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가면은 현재 금리는 낮아지겠죠. 금리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우상이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참 올라왔잖아요.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가 된 건데 이게 결국은 꺾일 수밖에 없는 시기 오는데 일각 노르웨이에서 같은 경우는요. 이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 즉 저금리로 사람들이 투자를 좀 생각하게 되는 시기에 입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공급 부족도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시장 침체기 맞고 바닥 맞는데요. 뭐 더 바닥이 좀 더 뚫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부동산 시장은 반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올라갔으니까 지금 내려간 거고요. 내려갔으면 또 이제 올라갈 시기가 있는데 그 반전 시기와 3년 뒤라는 27년 노르웨이 입주 시기가 맞물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고금리, 공급 부족 이런 걸 봤을 때 고분양가 정하는 거는 고분양가 시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전고점 가격으로 지금 분양들 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게 고분양가예요. 근데 전고점에 비해서 낮아진 가격을 기준으로 지금 분양가를 갖다가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 세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세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일광 노르웨이 숲은 입주 시기, 특히나 입주 시기가 중요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은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노르웨이 숲 오션폴의 미래가치 일단 7년 차이의 신도시 신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일광에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들, 이 단지들 전부 20년에서 22년 신축입니다. 근데 20년에서 22년인데 노르웨이가 언제? 27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서 일광 노르웨이가 딱 신축 셋빙일 때 얘네들은 적게는 5년 차 정도에서 많게는 7년 차 정도의 아파트가 됩니다. 즉 가장 신축이 되는 거죠. 뭐가? 노르웨이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죠. 신축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 확장 가능성과 로또. 이건 어디까지나 미래 가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확인된 사항은 아니란 걸 전제로 한다는 거 유념하시고 들어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산은 좁고 높고 좁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좁고 높고 좁다. 평지 진짜 거의 없다. 여기에 300만이 어떻게 모여 사냐? 라고. 부산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의 어떤 미래가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운대 개발됐지만 요 넓이 강남 4구, 서울의 강남 4구 중에 한 구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보기에는. 특히나 주거지역 단위로 보면 더 작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럼 결국은 서쪽하고 동쪽 개발하는데 서쪽 삼각주, 동쪽 일광부터 시작되는 축선들, 뭐 장안택지지구라든가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할 수 있는 데가. 평지가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사실 산으로 완전 산으로 부산이라는 데가 이쪽 개발해야 되는데 교통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엔 여기 완성되기 거의 10년 걸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에코델타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반면에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들어가 있고 일광신도에 들어가 있고요. 잠시 유성지도 볼게요. 일광역 기준으로 여기가 일광신도시고 여기 노르웨이 숲이 들어가는데 주변을 보면요 개발될 곳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노르웨이 숲의 이 삼덕성당은 존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단지 배치도 보니까 여기 옆으로 부출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근린 시설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쪽 주출 있고 여기 보행 뭐 통로 생길 것 같은데 여기 말고 이런 데도 비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지적 편집도로 상으로 봐도 이쪽 일종주거 뭐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여기는 일종은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들어간 거겠죠. 여하튼 여기가 있고요. 일광 지금 그런 쪽 옆으로도 있어요. 근데 부산의 신축 문제는 심각할 거거든요. 재건축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되긴 되는데 느리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 서쪽 축선 말고 동쪽 축선을 개발하려다 보면 제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일광 노르웨이 숲 말고 뒤쪽이라든가 이 옆쪽들 그 외에 여기는 뭐 이제 오피스텔 들어갔는데 여기 뭐 구도심이겠죠. 일광 구도심일 텐데 이런 데들 뭐 일광 해수욕장 있는데 이런 데들 확장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확장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완성된 일광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로 들어가는 거기도 하지만 미래의 가치로 봤을 때 확장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일광 신도시 때문에. 왜냐면 그 다음은 장안택지구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좀 거리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상대적으로 해운대에서 가까운 이 일광 신도시를 더 확장 가능성은 있다.
그럼 그 확장이 되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일광 신도시 자체 계획이 한 3만 명 정도 인구 규모로 개발했던 것 같은데, 일단 노르웨이에서 모션폴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데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게 1300세대가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원래 계획 일광 신도시 계획 3만 명에 한 10%, 여기도 한 3,000명은 들어갈 거거든요. 1300세대면 대략 3명 좀 안 되게 잡아도 3,000명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 일광 신도시 쪽에 인구수는 증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추후에도. 특히나 노르웨이에서 모션포레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해서. 그럼 그걸 보고 또 이제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 꿈꿀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광신도시. 뭐 일광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알 텐데 뭐죠? 현재로서는 절대 꿈꾸기 힘든 거. 뭐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좀 힘든 거. 부산 4호선 연장 이야기했죠. 부산 4호선 연장의 기존 계획의 마지막이 이 신일광역입니다. 일광역에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4호선 이렇게 쭉 연결해서 들어서 신일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 타당성에 이용해서 밀리고 있어요. 당연히. 다른 교통 문제도 부산에 많으니까 밀리고 있는데, 기장 구도심도 사실은 개발돼야죠. 근데 이 구도심 개발은 신규 택지 배분 개발이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산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그래도 여기도 개발이 될 거고, 일광신도시 쪽 나머지 지역들, 여기가 노르웨이숲인데 여기 어떻게 개발돼서 좀 더 커진다면 지금보다는 로또를 맞을 가능성, 그래서 로또는 4호선 얘기하는 겁니다. 4호선이 지금보다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이건 로또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투자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만 미래의 가치에서 확장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있고, 그 확장에 따라서 지금으로서 로또라고 할 수 있는 신일광역 4호선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완전 로또죠. 그렇게 되면 뭐 아파트 가격은 거의 1.5배가 올라버리니까, 예. 그런 거 그래도 사람은 로또라는 거 뭐 하나쯤은 갖고 있는 거 나쁘진 않잖아요. 예. 그런 의미 있고요. 이거는 주요 투자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걸로 보셔야 되고, 분양가 현재, 그러니까 미래 가치라서 그렇지 분양가, 현재 분양가가 상당한 현재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자체 만족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주차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일광 현재 신도시들 중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규모에서 오는 거죠.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거, 뭐 이런 아트리움, 실내광장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나눠놨어요. 패밀리존 해서 뭐 사우나라든가 키즈카페라든가 게스트하우스도 들어가고요. 드롭존은 뭐 당연히 생기고요. 코인 세탁실 같은 것도 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뭐 유용한 거죠. 뭐 시니어 라운지, 어린이집, 과거에 저희가 뭐 흔히 노인정 어린이집 했던 건데 이거 다 들어가고요. 스포츠 피트니스 클럽이라든가 스크린 골프, 미니 골프 클럽 같은 거, 플랫 클럽, 그래서 뭐 탁구나 당구 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스터디 존이라고 해서 북카페라든가 1인 독서실, 오픈 독서실, 키즈 도서관 같은 거 다 들어가죠. 이거 쭉 그냥 보여드렸는데 어떤 뭐 특징적인 것보다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단지들하고 차이점이 딱 보이죠. 중규모 단지들을 위해서 규모의 경쟁이 다 들어갑니다. 웬만한 거. 뭐 개인적으로 뭐 수영장 같은 게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지만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수영을 좋아해서 하는 거고요. 여하튼 중규모 단지에 비해서 당연히 1300세대 단지가 갖는 그런 장점을 살리고 있다. 여기는 뭐 직접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얼핏 보기엔 세대당 창고, 세대 창고도 아마 주차장 쪽이겠죠. 뭐 하여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만한 단지이기 때문에 일단 만족을 해야 돼요, 주거민이. 그래야지 그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전에 범파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만족도가 높아지면요, 자체 만족도, 자기 만족도가 높으면 이 하반기 때 잘 안 팝니다. 그 집을 갖다가. 그런 만족도를 일광신도시에서 현재 지금 중대형 단지, 동원 비스타 동원이요, 예, 그 단지들 제외하고 84형 단지에서는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일 만한 단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래도 분양가 중개인데 좀 분야별 평가 같은 거 해야겠죠. 해드리겠습니다. 자, 노르웨이숲이 갖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핵심적인 거는 현재 분양가가 정보처도에 싸게 나왔다는 것과 입주 시점이 3년 뒤 27년도인데 그 시점에 갖는 의미, 일광신도 자체에서 갖는 의미도 있어요. 신축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갖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년인 거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그랬어요. 자, 그거인데 그럼 좀 디테일한 거. 교육은요, 일단 제가 보기엔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초품하냐 뭐 이런 거 따지시잖아요. 여기 초등학교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삼덕성당 옆이 여기가 부출입구 되는 것 같거든요. 일광초등학교가 유치원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직선거리가 도로거리를 따지겠죠. 부출입구로 나와서 대략 440m, 뭐 정문은 이쪽에 있겠죠. 그러면은 500m 정도 되네요. 뭐 먼 거리는 아닙니다. 초품화로 말할 수 있는 건 여기 뭐 자이프로지오들이 초품화, 뭐 이편한산 일광이 초품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노르웨이숲도
멀지 않다, 500m 이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육 멀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학교는 여기 일광중학교가 있습니다. 이쪽에 초등학교가 하나 더 있는데 노르웨이스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초등학교 일광초등학교에 배정을 받겠죠. 중학교 여기 배정받을 거고요. 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장안고등학교 여기로 이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이제 부산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특징적인 거는 요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장군에 속합니다. 부산 기장군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광역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특별 전용 지역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농어촌 특별 전형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이거는 뭐 교육 쪽을 좀 관심 있는 학부모, 특히나 고등학생 자녀들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아실 만한 건데,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권에 비해서 서울이든 주요 상위권 대학에 배정되어 있는 물량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 전형이니까 배려 차원에서,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든 뭐 이런 사회적 약자든 배려하는 게 있잖아요. 그 대학들에 뭐 국립대학교도 다 있습니다.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즉 상대적으로 도시인권 뭐 8학군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비율을 서울대든 연세대든 고대든 뽑아야 됩니다. 그게 농어촌 특별 전형 지역인데 바로 이 일광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거 자체 때문에 뭐 수도권에서도 차라리 이사를 이게 되는 대로 갈까?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게 적용된다는 건 특징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500m 이내에 있고요. 완벽한 척뿐만 아니지만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학교 멀지 않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대입이 목적인데 농어촌 특별 전형이 현재로서는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장군에서 뭐 이걸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인구 유입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교통은요. 일광역이 있습니다. 일단 서쪽 축성 개발, 델타시티라든가 명지국제 신도시에서 좋은 점이 그거라고 그랬죠. 언젠가 만들어지면 뭐 5호선 얘기도 제가 해드렸었어요. 지난 영상들에서. 지하철 5호선, 부산 지하철, 중전철, 뭐 강서선 얘기도 했는데, 그에 비해서 현재 일단 이용할 수 있는 일광역이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다. 철도망이. 이거 상당히 장점이고요. 뭐 부산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도로도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기장 IC를 이용하실지 어떤 도로를 이용하실지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서울촌놈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게 해운대 쪽으로. 그때 뭐 제가 장안 택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장안에서 여기가 25km로 제가 찍었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더 가깝죠, 일광은. 제가 아까 보니까 대략 15km 정도 이쪽 선까지 오는데, 서울 기준 말씀드리면은 장안도 천호에서 여의도까지밖에 안 된다. 근데 일광에서 여기면은 제가 딱 느낌으로는 강동구 천호 정도에서 뭐 반포 정도? 매일 몇 번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선. 물론 부산 분들의 어떤 상대적 체감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멀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은 철도가 더 중요해요. 철도가 있는데 도로도 나쁘지 않고,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절대 현재 투자해서 고려하시면 안 되지만 혹시 로또 4호선 연장 신일광역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다. 편의성은요, 규모의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완성대관이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일광신도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걸려요. 뭔가 뭐 먹을 만한 데가 들어오고 뭐 애를 보낼 만한 학원생에는 5년이라는 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즉 일광신도시는 그 규모의 경제학을 떠나서 일단 동쪽 축선에서 현재 가장 큰 규모라고 보셔야 됩니다. 가장 괜찮은 입지에 있는 그 규모의 경제학이 실현되어 있는 곳이고요. 특히나 노르웨이가 들어갈 때쯤이면은 완성이 돼 있을 거다. 교육 여건이든 상권이 이런 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게 완성돼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완성돼 가는이라고 하는 거는요,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평면구조 동호수가 있는데, 평면구조는 들어가 보시면은 뭐 당연히 모집 공고 떠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광으로 봤을 때 일단 포베입니다. A형 같은 게 좋아요. 알파룸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방색인데 알파룸이 따로 있고요. 32평이. B타입은 마치 타워형 같은 형식. 근데 여기도 알파룸이 있어요. 좀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근데 이 구조들은 프로가 다를 것 같은데, 뭐 알파룸 팬트리룸이 있으니까 취미활동 같은 거 하시는 분은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다 다르죠. C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포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룸 위치가 좀 달라요. 이렇게 이용이 좀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게 있고요. 106형, 40평형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포베이 기본적으로 알파룸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42평형도 보시면 널찍널찍 다 포베이입니다. 알파룸 따로 있고, 좀 특이한 거는 112B 같은 경우에는요, 방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침실이 3개 있는데 알파룸도 있는데 베타룸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평면 구조는요, 일단 포베입니다. 괜찮게 나왔다. 여러 번 말씀드리면 뭐 평면도를 제가 평가를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좋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구 범팍이라든가 금정 매정 카운티는 재건축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평면 구성보다는 당첨 가능성을 신경 쓰셔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일반 분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세수도 많고 얘는 본인의 어떤 생활 스타일에 맞는 평면 구조를 좀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망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름에 오션 포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션은 뭐 바다가 보인다고 오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최고층이 29층인데 29층에서는 좀 멀리 좀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지도에서 보였지만 위치 자체가 딱 바닷가 옆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오션포레냐? 앞에 일광해수욕장 있고 뒤에 일광산이 있죠. 배산 임수지형. 사실 근데 이건 뭐 일광신도시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어떤 입지를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앞에 바다, 뒤에 산. 그래서 오션과 포레스트, 바다와 숲을 사이에 두고 있다. 그래서 배산 임수지형 뭐 이런 걸 표현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망 자체는 뭐 아주 고층, 최고 고층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션이란 말에서 조망을 갖다가 바다 조망, 뭐 해운대 같은 이런 거는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위치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은 확장비가 있습니다. 분양가에서 이 확장비가요 다른 단지에서 비쌉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본 분양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건설 시행사라든가 뭐 이런 분양대행사 입장에서 그걸 좀 싸게 분양하지만 여기서 그래도 좀 건재되지 않나?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확장비는 84년 기준으로 3,000에서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당 100만 원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본 분양가 1,700에서 1,800선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확장비를 고려하시면 1,800에서 1,900선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런 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만 단지 고급화가 이루어졌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뭐 조경에 삼성물산 조경을 갖다가 한 것도 그렇고 전체적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거는 그 단지 규모에 맞게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창고 들어가고 특히나 주차 1.5대 이거는 주변에 있는 일광시는 기존 단지에 비해서 중대형 단지인 비스타 도건 빼놓고는 상당히 좋죠.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주차라고 하는 게 사실 매일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예될 거 분양가 아까 말씀드렸죠. 1,700에 1,800선인데 기본 분양가는 저층에서 고층했을 때 확장비가 들어가면 100만 원 추가가 됩니다. 보통 지금 이번에 금정 매정 카운티 같은 경우가 확장비 1,800으로 했고요. 그리고 분상제 단지자 공공분양 단지인 디에트르가 한 7,800선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확장비는 높죠. 근데 기본 분양가를 확 낮춰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해해 줄 정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확장비를 고려했을 때는 평당 분양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중도금 유이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중도금 유이자가 있습니다. 중도금은 무이자인 경우도 있죠. 이번에 뭐 금정 매정 카운티 같은 경우는 중도금 무이자였는데 이런 건 이제 대신 분양가가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장비를 적게 하고 중도금 무이자를 내서 기본 분양가를 올리느냐, 기본 분양가를 낮추고 여기를 갖다 좀 높이느냐인데 제가 보기에 노르웨이 숲은 기본 분양가를 상당히 낮춘 거에 비해서 한 뭐 2,100까지 예상했었는데 그거에서 평당 300을 낮춘 거에 비해서 이 확장비가 들어간 거나 중도금 유이자로 한 거는 사실 뭐 잔압하면 좀 줄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VS가 있죠. 요게 이렇게 대신 좋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분양가 기본 분양가가 싸다는 거 외에 계약금 5%입니다. 5%. 아까 말씀드렸죠? 3천 갖고 3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계산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다는 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냐 물어봤을 때 저는 이 정도면 분양가는 착한 거다. 투자 수익을 내올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야별 평가를 좀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분양된 그리고 분양될 뭐 어떤 부산 지역 아파트들 중에서 투자 가치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시 평가입니다. 추후 시세 일광신도시 리딩을 갈 것 같다. 뭐 대장이라는 얘기죠. 다만 중대형의 비스타 도건이 있다는 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84형 기준으로 보통 말씀드리기 때문에 84형 기준 봤을 때 일광신도시의 리딩 단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완성된 신도시의 1차 마무리를 갖다 종결짓는 뭐 오늘 부제가 주인공 마지막에 등장한다 했잖아요. 원래 일광신도시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던 단지인데 바로 옆에다가 붙여서 지었는데 그게 오히려 기존 단지보다 일광역에 가깝습니다. 일광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이 철도망인데 거기에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가장 큰 단지입니다. 더군다나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설들 주차 1.5대부터 시작해서 뭐 세대 창고도 준다부터 해서 커뮤니티 많이 보셨지만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시면 생각보다 정말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3년 여유의 의미가 3천만 원 정도 계약금으로 넣어놓고 3년 정도를 여유 있게 이게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시기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불안할 수 있는데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뒤면은 그 시기이기 때문에 3천만 원 투자해두고 여유를 좀 오히려 가질 수 있는 단지가 아닐까. 그리고 들어갔을 때 완성된 신도시의
가장 최근에 입주하는 신축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유를 가지고 저는 3년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일광은 미래로 봤을 때 확장 가능성 저는 크다고 봅니다. 부산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디에트르 때 어쩔 수 없이 부산 전체를 소개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 보시면은 일광의 확장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던 걸 아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로또는 뭐 4, 5선 한번 넣어봤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또는. 자, 세부상에 있어서는요. 서울 촌놈이다 보니까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투자는 개인 책임이다. 어디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이 직접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자, 일광 노르웨이스 모션폴의 1순위 4월 23일이고요. 대단지구 일광역 이용할 수 있고요. 입주는 27년 3월입니다. 완성된 도시에 딱 신축으로 들어간 거고요. 6억 선인데 발코니 확장비 좀 포함했을 때 가격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분양가는 1,700에서 1,800선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2형 기준 말씀드렸는데 좋게 보시는 분들은 좀 넓은 평형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82형 기준 말씀드린 거고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치면서 제가 일광 노르웨이스 오션폴에 해드리는 한 줄 평 이겁니다. 한 줄 평 오케이. 계획대로 가라. 랩에 나온 가사인데 오늘 뭐 들어가서 좀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오케이 계획대로 가랍니다. 분양가 좀 낮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스 같은 경우에 유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수도권에도 분양 많이 하고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해 범팍 때도 바로 옆에 있는 게 노르웨이숲이었죠. 약속했던 대로 단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조경도 예쁘게 나오기 바랍니다. 계획대로만 가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일광 신도시에서 리딩 단지로서의 위치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동산 카페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현재 동식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밑에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으실 수 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단톡방이 연결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후 소개 단지는요. 지금 촌놈 시리즈로 빨갛게 한 것들이 지금 나간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정말로 밑에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짜고 치는 것처럼. 자, 근데 다음 주 정도부터는 요 수도권 관심 많죠. 저희 회원님들, 수도권 회원님들. 단지들이 이제 분양 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단지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림, 구독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